엄마,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32세 변호사 수진이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엄마 영희 앞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엄마가 정한 길만 따라가라던 엄마. 취직할 때도 여자는 결혼이 우선이라던 그 엄마 말입니다. 그 말에 영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수지는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수진이 받은 한 통의 전화는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꾸고 말 것입니다. 명절의 고향 집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동구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 영희는 주방에서 설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2세의 수진이가 서울에서 내려온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다. 밥 먹어라.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고마워요, 엄마. 수진이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강남의 로펌에서 근무하는 그녀는 이곳에 올 때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는 변호사 수진이었고 여기서는 엄마 말 안 듣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처럼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내가 이제 30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기침을 하고 어머니가 나머지를 이었습니다. 결혼은 안 할 거냐? 김 변호사 아들이 너 생각한다더만. 좋은 집안이고. 수진이는 포크를 집었습니다. 미역국 위에 담긴 쇠고기를 조용히 집어 올렸습니다. 엄마, 난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결혼할 생각이 없다니? 여자가 나이를 먹는데. 영희는 식탁 앞에 앉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좋은 의도로 가득했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마음, 딸이 외로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정한 길만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지금 일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되려고. 일은 뭐 하는 일이고 여자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말을 마친 후 그 말의 무게가 자신 위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으니까요. 아버지는 테이블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래, 엄마는 싫은 거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고. 하지만 영희는 이미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방에는 텔레비전의 소리와 기울어진 침묵만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대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숟가락도 제대로 맛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더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명절이 아직 사흘이나 남았지만 그녀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만류도 간신히 뿌리치고 어머니와의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로요. 그 후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수진이는 어머니와 제대로 된 통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 인사치레로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는 결혼 생각은 없냐는 말씀부터 꺼냈고 수진이는 그 말이 나올 때까지만 통화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성공은 눈부셨습니다. 로펌에서의 위치도 높아졌고 연봉도 2배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계속 그날 밤의 창백한 표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의 방은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예전처럼 정성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동구는 아내의 변화를 느꼈지만 무엇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뱉은 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단순히 딸의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희는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고향의 산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낡은 박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첩을 열자 젊은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1975년 19살의 영희였습니다. 그녀는 서울 영등포의 방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유명한 회사였고 돈도 괜찮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영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동료 여공들과 함께 처음으로 번 돈으로 사온 화장품을 들고 그 시절 영희는 꿈이 있었습니다. 공장의 관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똑똑한 여자들 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공장 학습반에 들어가 야간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합격증을 들고 집에 돌아가던 길, 그녀는 동구를 만났습니다. 합격했대. 우리 딸. 동구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넌 공장 다니면서? 네. 일하며 공부했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동구는 입만 벌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동구의 어머니가 영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중매였습니다. 그 시절에 그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가난했고 부모는 딸을 좋은 집으로 보내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의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타날 일이 없단다. 1976년 봄 영희는 결혼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증은 사진첩 안에만 남아 있었고 그녀의 꿈은 다른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진첩의 다음 장은 신혼집이었습니다. 허름한 전셋집이었지만 영희의 얼굴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영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밤 시어머니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넌 진짜 여자가 되었다. 우리 아들 잘 챙기고 아기 잘 키워야 한다. 공장 일은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거든요. 유모를 쓸 돈이 없었으니까요. 동구는 종로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월급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영희는 밤에 남의 집 빨래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며 영희는 자신의 인생을 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모두 참고 견뎌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한글을 깨칠 때의 사진,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의 사진, 모든 사진에서 영희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곳에 있는 한 그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영희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못했지만 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약속해.
그때 영희는 검정고시 합격증을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였지만 그것은 영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수진이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딸도 그때는 알았습니다. 엄마의 꿈이 무엇인지를. 그 후 수진이는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진첩의 마지막 사진은 대학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영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딸의 성공이었으니까요. 현재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 사진의 바로 옆 페이지를 넘기며 영희는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딸이 로펌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받은 후부터는 더 이상 사진을 붙이지 않았거든요. 대신 거기에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영희의 손글씨로 우리 수진이가 변호사가 되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의 꿈을 이루어 주었다. 이제 행복해야 한다. 이제 정말 행복해야 한다. 영희는 그 사진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딸이 뱉은 그 말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엄마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 엄마처럼 꿈을 묻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물려준 것이 사랑만이 아니라 굴레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서울로 돌아온 수진이는 더욱 일에 몰두했습니다. 강남의 로펌은 그녀를 환영했고 상무 변호사로의 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녀의 일정은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8시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밤 11시가 돼서야 나왔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폰은 거의 항상 엄마의 전화로 울렸습니다. 명절이 아닌 평일에도, 일요일 저녁에도. 하지만 수진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그녀는 알았거든요.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를. 결혼은 안 할 거냐? 나이 먹는데.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2019년의 어느 겨울, 수진이는 이혼 사건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부자 남편과 전업주부의 싸움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했던 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법정에서 수진이는 아내의 편에 섰습니다. 피고는 20년을 함께한 아내를 일방적으로 버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을 돌봤습니다. 그 공로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아내는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후 아내가 수진이에게 한 말을 그녀는 잊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난 20년이 벌써 없어졌어요. 내 인생이. 그 말을 들으며 수진이는 생각했습니다. 그 아내도 자신의 엄마처럼 모든 것을 누군가 때문에 포기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 누군가가 남편이었고 자신의 엄마는 자식이었을 뿐. 집에 돌아온 수진이는 거울을 들었습니다. 32살의 자신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쁘지만 피곤했습니다. 동료들은 자신을 아이스 퀸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0년의 명절, 어머니는 더 이상 전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설날 아침 수진이가 인사차 전화를 했을 때 영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있어요. 엄마는 괜찮아. 그 짧은 괜찮아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것, 딸을 포기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포기했다는 것이. 수진이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또 다른 사건이 생겼거든요. 더 큰 사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사건.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자신의 일정표를 봤습니다. 다음 3개월간 예정된 재판들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고향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엄마처럼 살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혼자 있는 대형 오피스텔에서 수진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고 자신은 엄마를 버렸습니다. 엄마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자신은 엄마의 목소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뭔가를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2022년 8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수진이는 강남의 로펌에서 대형 회사 인수합병 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달 법원 제출을 앞두고 그녀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일 낮에 전화를 하다니 이상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바쁘니? 아버지, 뭐 어렸어요? 엄마가 병원에 갔다 왔어. 뇌에 종양이 있대. 수진이의 손에 들린 펜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주변 소음이 멀어졌고 아버지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수진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를 몰고 밤새 달렸습니다. 새벽 5시 고향의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모친실에서 영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용 가운을 입은 엄마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머리가 하얀 머리로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영희는 수진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그 한마디에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처음으로 자신이 엄마를 버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영희는 손을 들어 딸을 맞았습니다. 괜찮아. 넌 하지 말고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이 강요했어. 그 말에 수진이는 더 울었습니다. 엄마가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엄마를 상처 입혔는데도 엄마는 여전히 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뇌종양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에 발견했습니다. 수술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회복률도 높습니다. 수진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거든요. 수술비가 엄청 들 거래. 보험이 다 되지 않는다고. 수진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돈은 없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낼게요. 영희는 그 말을 듣고도 또 울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 쉽게 거액을 내줄 수 있게 성장했구나. 자신이 포기한 것들이 딸에게서 피어난 것처럼. 수술은 한 주일 뒤로 예정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수진이는 로펌에 연락했습니다. 인수합병 사건은 동료에게 넘겼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수술을 위해 로펌 대표는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직업 세계였습니다. 개인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사건은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것. 수진이는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수술은 오전 9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대기실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묵주를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가 놓고 간 물건들을 정렬했습니다. 시계, 반지, 쌀목걸이, 60살이 넘은 여자의 소박한 물건들이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회복하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날 밤 영희가 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머리에 붕대를 한 채로 첫 번째로 본 것이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아. 그 한마디에 수진이는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차갑고 약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중환자실을 나왔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진이는 병원에 계속 있었습니다. 로펌에는 자신이 휴직한다고 알렸습니다.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이는 엄마를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침대를 정소했습니다.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었지만 수진이는 자신이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3년을 외면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우유 먹어요. 뼈가 튼튼해져야 해요. 수진이가 우유팩을 빨대로 엄마 입에 가져다 줬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움직이지 않던 입술이 이제는 움직였습니다. 고마워. 내 딸. 엄마라는 호칭이 자신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은 언제 이후인지 수진이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 어머니라고 존댓글로 불렀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부르던 대로 3주가 지났을 때 영희는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처방약과 주의사항을 받고 수진이와 아버지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의 회복 기간 동안 수진이는 엄마를 계속 돌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사랑으로. 오후가 되면 수진이는 엄마를 데리고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엄마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가 몸이 무거울 때는 수진이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수진아, 넌 이렇게 잘해주고. 회사는 괜찮아? 상사가 뭐라고 안 해?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회복이 더 중요해요.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수진이는 자신의 일보다 누군가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수진이는 엄마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틀어놓지만 그들은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공장에서 일했어.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일 월급이 얼마였는지, 동료들은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엄마는 자신이 했던 검정고시 공부 이야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관리자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공부했어. 합격도 했어. 그런데 대화는 그곳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결혼, 임신, 아이가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했던 시대, 포기하지 않을 선택지가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넌 엄마의 꿈을 이루어줬잖아. 변호사, 엄마는 너를 통해 살았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 그게 너한테는 짐이었겠구나. 수진이도 엄마처럼 울었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서로를 피해준 것은 없는데 서로를 상처 입혔다는 것 때문에. 회복 기간 5주째 되는 날, 영희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침실에서, 수진아, 여기 좀. 수진이가 들어갔을 때 영희는 손 아래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한번 봐줄래? 수진이는 그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핑크색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영희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거의 30년 전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엄마의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진이가 학교에서 수상했다. 그림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단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애는 엄마처럼 되지 말고 자기 길을 가야 한다. 엄마는 그 길이 뭔지 알고 있지만 아직 말해주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애가 너무 어리니까. 수진이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학원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수학학원. 엄마는 그걸 들으며 생각했다. 우리 애는 뭐가 되고 싶을까? 공부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길은 내가 찾아라. 엄마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이어지는 페이지들도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딸을 관찰하고 딸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의 포기를 딸이 물려받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중학교 입시 결과를 받았다. 영국 중학교, 좋은 학교다. 엄마는 그걸 보며 울었다. 우리 수진이는 엄마와 다른 길로 갈 것이다. 그게 엄마의 소원이다. 수진이가 다음 달에 담임 선생님에게 불렸다고 했다. 나쁜 이유는 아니고 진로 상담 때문이라고. 그날 밤 수진이가 나한테 물었다. 엄마는 뭐가 되고 싶었어?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길게 울었다. 우리 딸이 벌써 엄마를 이해하려 했으니까. 수진이는 노트북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수진이가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다고 말했다. 법학과. 그 순간 엄마는 자신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이게 엄마가 바라던 거였다.
우리 딸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엄마의 꿈이 아니라 딸의 꿈을 살아가는 것. 다음 부분은 글씨가 흐려 있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또 다른 걱정을 한다. 혹시 수진이가 엄마 같은 삶을 피하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결혼도 포기하고 가족도 외면하고 엄마는 수진이에게 그래서 자꾸 결혼을 권하는 거다. 엄마가 한 실수를 딸이 다른 방식으로 반복할까 봐서. 하지만 그것도 엄마의 욕심일 수 있다. 엄마는 답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딸이 행복할지. 마지막 페이지는 매우 최근에 적혀 있었습니다. 손글씨가 더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자꾸만 엄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딸을 잃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알겠다. 어쩌면 엄마가 맞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꿈을 살기 위해 엄마 같은 엄마를 피해야 했을지도. 미안해, 우리 딸. 엄마는 너의 적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는 단지 너를 지키고 싶었는데. 죄송해, 수진아. 엄마가 너무 많이 했었다. 수진이는 노트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부터?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 공장에 다닐 때부터. 아니지, 너 태어날 때부터였나? 어쨌든 엄마가 너한테 했던 모든 말은 그런 거였어. 너를 지키고 싶었어. 영희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를 가둔 것 같아. 엄마 같은 길을 피하다가 결국 엄마 같은 실수를 반복한 거지. 너를 통제하는 대신 엄마가 입으려던 옷을 입혔던 거야. 변호사라는. 수진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미안했어요. 아니야, 우리 딸. 넌 나쁜 게 없어. 넌 정말 잘했어. 넌 엄마의 꿈을 살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순간 20년의 세월이 응축되었습니다. 엄마의 검정고시 합격증, 딸의 서울대 입학장, 딸의 로펌 임용장.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한 여자의 꿈이 딸을 통해 꽃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딸의 삶을 가두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퇴원 후 6주가 지났습니다. 영희의 회복은 빨랐습니다. 의사는 그것이 본인의 의지와 가족의 지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도 고향에 있었습니다. 로펌에는 아직 복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로펌의 대표는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이 변호사,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 어머니는 많이 나아지셨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다 나으셨어요. 그렇다면 다음 달부터 복직할 수 있을까? 인수합병 건이 또 들어왔고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수진이는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후 수진이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대형 인수합병 건, 자신이 늘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요. 영희와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엄마가 만약 그때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영희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땐 상상도 안 했지.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이라면요? 만약 지금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영희는 수진이의 눈을 봤습니다. 넌 왜 그런 걸 물어? 엄마가 꿈을 포기했잖아요. 그 꿈을 다시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영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장시간 묻혀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엄마의 일기를 읽었으니까요. 엄마가 얼마나 그걸 원했는지 알았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 엄마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자신을 위해서. 그 말을 듣고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 넌 정말 모두를 위해서만 살려고 했구나. 그게 나쁜 거잖아요, 엄마. 막 지금 깨달았어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서 저도 저를 위해서 못 살았어요.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함께 살아보는 거 어때요? 엄마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건 어떻게? 엄마는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검정고시 대신 평생교육원이나 대학교 청강이라도 엄마가 원하는 걸. 그리고 저는 일을 조금 줄여요. 파트너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저도 저를 위해서 뭔가를 찾아보고 싶어요. 영희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32살의 딸. 이제서야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 하는 딸. 넌 왜 이렇게 착한 아이가 되어버렸어? 착하다기보다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엄마를 위한 삶도 회사를 위한 삶도 결국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 밤 영희와 수진이는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의 꿈, 딸의 꿈, 그리고 이제 함께 이루고 싶은 것들 말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엄마가 법은 몰라도 비즈니스나 경제학에 관심이 있어 보여. 어쨌든 아버지와 함께 일해봤고 가정 경제도 꾸려봤으니까. 너 정말 엄마를 위해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이건 저를 위한 거예요. 엄마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 진짜 잃고 싶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해 가을, 영희는 지역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경영학 기초과정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손녀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학교에 가는 것을 웃음 지으며 봤습니다. 아, 그 순간을 상상했던 적이 있나요? 아무튼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로펌에 공식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정시간이 아닌 유연한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주 3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재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로펌이 쉽게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수진이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협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에만 바쳤는지를,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필요했는지를. 첫 번째 변화는 작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수진이와 영희는 함께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든지 휴일은 가족과 함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초겨울이 되었을 때 영희가 학교에서
프로젝트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PPT 발표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의 발표를 봤습니다. 아직도 기계적이었고 가끔 글씨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엄마의 생각, 엄마의 목소리. 엄마, 진짜 잘하셨어요. 정말 내가 노인이라서 컴퓨터도 잘 못하고 어머니, 엄마 생각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엄마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 청강으로 옮겼습니다. 경영학과 일부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로펌에서의 위치를 재조정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선임 변호사로서 충분한 위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였습니다. 그 여성은 40대였고 자신의 사업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들을 이 사업에 투입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경영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을 먼저 하라고. 수진이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들분과 남편분이 따로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분의 꿈이 뭔지, 남편분의 걱정이 뭔지를. 그 상담이 끝나고 나서 수진이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뭐 하셔? 공부하고 있어. 요즘 마케팅 수업이 재밌더라고. 그런데 말이에요,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사람들이 우리한테 상처를 줄 때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무엇을 배우냐는 거고요. 전화 너머로 영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그렇게 착할 필요 없어. 엄마는 지금 행복해. 정말. 저도요, 엄마. 진짜 처음으로 행복한 것 같아요. 그 겨울, 수진이는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명절이 아니라 그냥 가고 싶어서요. 아버지와 엄마를 보고 싶어서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앞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분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새로운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아, 너 왔니? 이거 봐봐. 얘들 내가 기르기 시작한 거야. 엄마는 꽃이 참 예쁘더라고. 아버지가 말하기는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기 취미를 찾았대.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심플하지만 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엄마 예뻐요. 정말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면 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잃지는 마. 알지? 네, 엄마. 이제 알아요. 그날 밤 세 식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을 담고 엄마가 밥을 하고 수진이가 반찬을 덜었습니다. 역할은 바뀌었지만 모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대는 다릅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엄마 세대는 꿈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딸 세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되 상대도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를 소중히 할 수 있는 그런 균형 말이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돌아가면 수진이는 35살입니다. 여전히 로펌에서 선임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파트너를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가족법 전문가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도 자신의 엄마도 그 길에서 상처받았거든요. 그리고 영희는 60세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배운 것들로 지역의 여성 경영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학력이지만 사업을 하려는 여성들에게 경영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끔 수진이가 어머니를 찾아올 때 영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딸, 엄마는 지금 정말 행복해. 늦었지만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수진이는 대답합니다. 저도요, 엄마. 지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완성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손을 놓아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따로 또 함께 걸어가는 것. 어떤 세대든 어떤 시대든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입니다.